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손끝 하나로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뇌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젊은 층에서조차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가락은 바빠졌지만 정작 생각하는 뇌는 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200년 전 조선의 한 실학자에게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산 정약용.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조선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가 평생 실천했던 독서법이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치매 예방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학적 도구도 의학 지식도 없던 시대에 그는 이미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단련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산은 단순히 많이 읽는 것을 독서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독서는 뇌를 깨우고 생각을 벼리며 지혜를 축적하는 정밀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독서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정독, 질서, 그리고 초서. 이 세 박자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완성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신경과학은 이 세 가지 방법 각각이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을 자극하며 치매를 예방하는 강력한 인지 예비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이 걸었던 배움의 길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왜 손으로 직접 베껴 썼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떻게 노년의 뇌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과학이 만나는 이 여정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독서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황소 등에 책을 가득 싣고 다니며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선의 어린 양반 자제가 황소를 끌고 들판을 거닐며 책장을 넘기는 모습을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책 속에 담긴 세상이 눈앞의 세상보다 더 넓고 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독서는 단순히 글자를 눈으로 훑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산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첫 번째 원칙은 정독, 즉 정밀하게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글을 읽을 때는 뜻을 새기며 자세히 읽어야 한다. 만약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관련된 다른 책들을 뒤적이고 찾아가며 그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야 한다. 이것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권의 책을 펼쳐놓고 그 의미의 근원을 추적해 나가는 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한 줄을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의 흔적을 찾아가듯 끝까지 파고드는 자세.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하는 정독의 본질입니다. 그는 이렇게 읽었기에 방대한 양의 책을 섭렵하면서도 그 모든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산의 두 번째 원칙은 질서, 즉 재빨리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묘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묘한 깨달음이 번뜩이는 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책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통찰이 떠오르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서로 무관해 보이던 개념들이 갑자기 하나로 연결되거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이 순간적으로 해소되는 그 찰나의 순간. 다산은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곁에 붓과 먹, 종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뜩임이 찾아오는 즉시 재빨리 글로 옮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다산은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덧없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명하게 떠오른 생각도 잠시만 미루면 안개처럼 흩어져 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질서라고 했습니다. 빠르게 쓰는 것, 생각의 속도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배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정독과 질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이 읽지 않으면 깊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떠오른 생각을 기록하지 않으면 깊이 읽은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다사는 이 둘을 동시에 실천함으로써 단순한 독서를 창조적 사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서 방식이 뇌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현대 신경과학은 독서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글자를 인식하는 시각 피질, 의미를 해석하는 베르니케 영역, 맥락을 이해하는 전두엽,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정밀하게 읽는다는 것은 이 모든 영역들을 최대한으로 가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생각을 기록하는 행위는 뇌의 또 다른 부분을 깨웁니다. 브로카 영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언어를 생성하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글로 옮길 때 강하게 작동합니다. 다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독과 질서를 통해 뇌의 광범위한 영역들을 골고루 단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정신적 활동이 뇌세포 간의 연결망을 촘촘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인지 예비능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은행에 비상금을 저축해두는 것처럼 뇌 안에 여분의 신경회로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노화나 질병으로 일부 뇌세포가 손상되더라도 이 예비회로들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산이 평생 실천한 정독과 질서는 그의 뇌에 풍부한 인지 예비능을 쌓아주었을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서입니다. 초서란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베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손으로 베껴 써야 하는가? 사진을 찍거나 복사를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다산에게 초서는 단순한 복사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재구성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창조적 과정이었습니다. 다산은 초서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 즉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이 책을 읽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책을 펼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목적 없이 읽는 독서는 모래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독입니다.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한 정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장의 뜻을 새기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맥락 속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것. 이 과정에서 다사는 절대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판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서의 핵심입니다. 읽은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 이 내용이 옳은가, 내 목적에 부합하는가, 다른 견해와 어떻게 다른가. 다사는 독자가 저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돕는 도구이지 생각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초서, 베껴쓰기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베껴쓰기는 기계적인 필사가 아닙니다. 주관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책의 내용을 한 주제 아래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의 문장을 자기 언어로 풀어쓰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에서 체화된 지혜로 변모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의식입니다. 베껴 쓴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다산에게 배움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초서는 바로 이 실천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다산이 이렇게까지 초서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골삼천, 즉 복사뼈에 구멍이 3번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글을 쓰다 보니 복사뼈가 바닥에 닿아 구멍이 뚫렸고 그것도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다산이 손으로 쓰는 행위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와 손으로 베꼈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읽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글자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쓰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우리가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배움의 질을 결정합니다. 손으로 글을 쓸 때 우리 뇌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먼저 쓸 내용을 기억에서 불러와야 합니다. 그것을 언어로 구성해야 하고 손의 움직임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쓰고 있는 글자를 눈으로 확인하며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손글씨 쓰기가 타이핑보다 훨씬 더 많은 뇌 영역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이 함께 작동하면서 시각 정보와 운동 정보를 통합하는 복잡한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은 단순히 글을 읽거나 타이핑해서 만든 기억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노르웨이와 미국 러시 대학의 연구팀들은 이를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손으로 쓴 그룹과 키보드로 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손으로 쓴 그룹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기억했고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글씨를 쓰는 동안 뇌 스캔을 해보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산은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체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베꼈을 때 내용이 더 깊이 각인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평생 초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좁은 방에서 촛불 아래 밤을 새워가며 그는 수천 수만 장의 종이를 글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500권의 책이 단순히 세상에 남긴 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동시에 다산 자신의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였다는 것을. 초서를 통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산의 방법이 왜 그토록 효과적이었는지 현대 뇌과학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 전체를 동원하는 고도의 정신적 활동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를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최소 7개 이상의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먼저 후두엽의 시각 피질이 글자의 형태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 측두엽의 베르니케 영역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전두엽은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을 수행합니다. 브로카 영역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리내어 읽을 때 활성화됩니다. 해마는 읽은 내용을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두정엽은 공간적 정보를 처리하며 변형계는 읽는 내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독서는 뇌의 거의 모든 주요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말하자면 뇌의 전신 운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 조깅이나 수영 같은 전신 운동을 하듯이 뇌의 건강을 위해서는 독서가 가장 효과적인 전신 운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글자를 눈으로 훑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산이 강조한 정독, 즉 깊이 있게 읽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용을 이해하려 애쓰고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하며 저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 이러한 능동적 사고가 뇌의 여러 영역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를 인지 예비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지 예비능이란 뇌가 손상이나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여유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댐이 여유 수량을 확보해 두는 것처럼 뇌도 여분의 신경 연결망을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능이 풍부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 뇌세포가 일부 손상되더라도 치매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운동으로 발달하듯 뇌의 신경세포들도 자극을 받으면 더 많은 가지를 뻗고 더 촘촘한 연결망을 만듭니다. 한 개의 뇌세포는 최대 10,000개의 다른 세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같은 복잡한 정신활동은 바로 이러한 연결을 강화하고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같은 나이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독서를 즐겼고 다른 사람은 거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둘 다 80세가 되어 뇌 스캔을 해보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서를 즐긴 사람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기억력도 멀쩡하고 판단력도 정상입니다. 반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예비능의 힘입니다. 독서를 통해 촘촘하게 만들어진 신경 연결망이 일부 신경세포가 손상되더라도 그 기능을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도로망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는 한 도로가 막혀도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러시 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독서를 해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이 평균 5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의 증상은 무려 7년 이상 늦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증상이 시작된 사람들도 독서를 계속하면 기억력 저하 속도가 32%나 완화되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5년, 7년이라는 시간.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며 자신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독서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은 바로 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맑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세상을 관찰하고 사유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독서법이 만들어낸 풍부한 인지 예비능이 노년의 그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다산의 독서법 중에서 현대 뇌과학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초서, 즉 손으로 베껴 쓰는 행위입니다. 왜 하필 손글씨일까요?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뇌의 구조를 이해할 때 명확해집니다. 인간의 뇌에서 손을 담당하는 영역은 다른 어떤 신체 부위보다 넓습니다.
뇌의 운동 피지를 펼쳐놓고 각 부위가 담당하는 신체 영역을 표시하면 손 부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심지어 다리 전체보다 손가락 하나가 더 큰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호문클루스라고 부르는데 뇌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손과 입을 가진 기괴한 형태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뇌가 얼마나 손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손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특히 글씨를 쓸 때는 더욱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각 글자마다 다른 모양을 그려야 하고 회계 순서를 기억해야 하며 힘의 세기와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동시에 눈으로 쓰고 있는 글자를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수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운동 피질, 감각 피질, 시각 피질, 그리고 전전두엽을 총동원합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의 연구진들은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손으로 필기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노트북으로 타이핑하게 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필기한 그룹이 타이핑한 그룹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개념의 이해도와 응용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뇌파 측정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손글씨를 쓸 때 뇌의 세타파와 알파파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뇌파들은 깊은 학습과 기억 형성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반면 타이핑을 할 때는 이러한 뇌파가 훨씬 약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손으로 쓸 때와 타이핑할 때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미국 러시 대학 알츠하이머병 센터의 연구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이들은 평생의 여가 활동과 노년의 인지 기능 사이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294명의 노인들을 6년간 관찰한 결과 독서와 손글씨 쓰기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저하 속도가 32% 느렸습니다. 특히 손글씨 쓰기는 단순한 독서보다도 더 강한 보호 효과를 보였습니다. 왜 손글씨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질까요? 그것은 손글씨 쓰기가 뇌에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입력하기 때문입니다. 글자의 시각적 형태, 손의 움직임에 대한 운동 감각, 종이와 펜의 촉감, 쓰는 내용에 대한 의미 처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기억으로 통합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다중감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 감각을 통해 입력된 정보는 훨씬 더 강하고 풍부한 기억 흔적을 남깁니다. 마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처럼 다양한 감각 정보가 결합된 기억은 더 생생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풍부한 기억 네트워크가 바로 인지 예비능을 형성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과골삼천, 복사뼈에 3번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자신의 뇌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련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그는 뇌의 신경 연결망을 촘촘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75세까지 정신이 맑았던 다산의 노년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손으로 쓰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며 음성으로 검색을 합니다.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우리 뇌를 단련할 기회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산처럼 매일 수십 장의 원고를 손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몇 줄이라도 손으로 쓰는 습관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읽은 책의 핵심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는다면, 하루를 마무리하며 간단한 일기를 손으로 쓴다면,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실천했던 독서법과 그것이 현대 뇌과학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독으로 깊이 읽고 질서로 번뜩이는 생각을 기록하며 초서로 손수 베껴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의 뇌는 가장 강력하게 단련됩니다. 그러나 다산의 독서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사실 기술적인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배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산에게 독서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강진의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방에서 촛불 아래 책장을 넘기는 시간. 그것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책 속에는 수천 년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고 수많은 현자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는 책을 통해 끝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배움의 즐거움이 단순히 정신적 만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실제로 우리 뇌를 지키고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독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이나 수술보다 더 확실하고 부작용도 없으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와 기쁨까지 선사합니다. 미국 러시 대학의 연구가 밝혀낸 것처럼 꾸준한 독서는 치매 발병을 5년 이상 늦춥니다. 5년. 이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주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고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독서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연장합니다. 노르웨이 연구팀이 증명한 것처럼 손으로 쓰는 행위는 뇌의 깊은 학습을 촉진합니다. 다산이 평생 실천했던 초서는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과학적인 뇌 단련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지혜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손으로 쓰는 습관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읽은 책의 좋은 구절을 노트에 옮겨 적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며 간단한 소회를 일기로 쓰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쌓여서 미래의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하는 독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배움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생각이 확장되는 쾌감, 지혜가 쌓이는 뿌듯함. 이것들을 느낄 때 독서는 자연스럽게 평생의 습관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쉽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길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길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뇌 건강의 위기 시대에 다산의 독서법은 가장 확실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관심 있는 분야의 책 한 권을 펼치십시오. 천천히, 깊이 읽으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다면 손으로 베껴 써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꾸준히 즐겁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배움이 언젠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삶을 끝까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엄. 독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홀로 촛불을 밝히며 책을 읽었던 그 시간들. 그것은 고독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그의 노년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독서 시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페이지, 내일 한 문장씩 쌓아가는 배움이 훗날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튼튼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책을 펼치십시오. 손에 펜을 드십시오. 그리고 다산처럼 배움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품격 있고 건강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년 전 다산이 걸었던 그 길을 이제 여러분도 걸어갈 차례입니다.